그리고 불교가 원래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현장 스님에 대한 간략한 얘기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너무너무 대단한 얘기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현장 스님이 인도에 유학 가려고 딱 생각을 해서 그 당시는 당 태종이 등극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당나라 전체를 봐도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계엄령 기간이에요. 계엄령 기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외국으로 유학 갈게요 이래갖고는 허가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몰래 도망가서 가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현장 스님이 딱 출발을 해서 나중에 신라바드라 개현 스님, 나란다 대학 아까 그 얘기한 그 10,000명 정도 승려가 사는 그 개현 스님을 만나요. 그 당시 개현 스님은 108세였고 명예학장이에요. 명예학장. 그래갖고 하루는 몸이 너무 아프더래. 108세면 당연한 겁니다. 안 아프려고 하는 게 도둑놈이요. 당연히 아픈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삭신이 쑤시. 지금도 우리도 삭신이 쑤셔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이러면서 나이를 먹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움직일 때 효과음을 입에서 나오는.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나고 자꾸 효과음이 나와. 그렇지 않아요? 참 이게 진기하지. 그래서 108세니까 얼마나 몸이 그렇겠어요. 그래도 수행하신 양반이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닥 하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깊은 명상 단계에 들어가서 목숨이 아주 낮은 단계까지 얇게 만들어서 또 끊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앉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명상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딱 이래가지고 명상을 들어서 딱 이제 열반하려고 스스로 이제 입적에 딱 들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보살님들이 나타나서 잠깐 just a moment. 네 제자가 중국에서 출발했다. 걔를 가르치고 열반에 들어라. 이게 뭐요? 이게 뭐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가 또 스님이었대. 근데 그 조카가 이제 노스님을 약간 이렇게 시봉해주고 있었는가 봐.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조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현상을 지금 체험을 했는데 너무 희한하지 않냐? 이렇게. 그 뒤로 현장 스님이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개연 스님을 만나. 그러니까 개연 스님이 딱 보는 순간 혹시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야. 당신이 당나라에서 왔소?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언제 출발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날에 출발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조카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전에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 적 있지. 그 날짜가 이 스님이 출발한 날짜야. 현장 스님 포스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게일왕이라고 하는 왕이 인도 전국을 대상으로 전 종교인들에게 무차 대회를 그러니까 논쟁을 벌린 거예요. 거기서 현장 스님이 나란다 대학 대표로 출전을 해가지고 나란다파의 대표로 출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1등을 합니다. 그때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외도 중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나는 그 양반 진짜 그 양반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현장 스님한테 뭐라고 도전했냐면 지는 사람은 목을 땁시다.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사람 아니면 감히 그런 말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는 사람은 자살합시다.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결과는 괜히 그랬지. 사람 만만하게 봤지. 너무 안 될 상대한테 한 거예요. 근데 외국인으로서 단기간에 들어가서 그런 문화를 익히고 걔네들 경전을 익히고 다른 종교까지 익혀서 이긴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현장 스님이 이기거든요. 이기니까 그 양반이 내가 당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목을 따려고 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의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옳든 그르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성공해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목에 칼을 대고 이제 그으려고 하니까 현장 스님이 팔을 딱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법에는 그런 룰은 없습니다. 당신이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불교로 전향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넓히는 걸로 면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제자가 돼요. 그래서 그 계일왕 대회에서 1등하고 막 이런 거는요, 진짜 대단해요. 현장 스님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무진장 많지만 그까지. 왜? 다른 스님들이 있잖아. 다른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인도하고 중앙아시아 쪽 해가지고 한 110개국 정도를 다 순회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중앙아시아에서 고창에서 뭐라고 보내냐면 당나라에 편지를 보내요. 당나라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때 이세민이에요. 이세민은 집권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세민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냈냐면 맨 처음에 잘못했다는 것부터 보내요. 계엄령 선포 기간에 불법으로 나간 거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교를 공부하고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딱. 그 당시에 이세민이 고구려를 정벌을 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딱 그 편지를 받고 현장 스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아봐요. 왜? 현장 스님이 중앙아시아 인도까지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계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직접 가서 만나고 싶지만 지금 군사일이 있어서 갈 수는 없다. 스님을 주작대로로 모셔라. 그 유명한 말이에요. 주작대로가 뭔지 아세요? 황궁을 중심으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 아까 그래서 현무문이라 그랬잖아요. 북쪽문에서 자기 형을 이렇게 죽이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주작대로는 남쪽으로 뻗은 폭이 100m도 넘는, 지름이 100m도 넘는 그런 대로예요. 대로. 황제 전용 도로입니다. 아무도 못 다니고 황제만 딱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주작대로로 모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황제급으로 대우해서 왕궁으로 모셔, 이런 뜻이에요. 탁 모셔. 그리고 이 당태종 이세민이 자기가 이씨잖아. 이씨인데 노자가 이씨예요. 원래 노자는 별명이고 원래는 이입니다. 귀자예요. 귀자 이가 노자예요. 그리고 율곡이 할 때는 그게 구수록변이 붙어요. 임금왕자 같이 생긴 구수록변이 붙어. 그래서 귀자가 붙어. 그래서 그건 율곡이. 원래 노자는 귀. 근데 이제 지혜롭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노자예요. 지혜로운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늙을 노자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태종 이세민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안에 성인이 있는데 그게 노자예요. 불교를 높일 수는 없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도교가 1번, 불교가 2번이에요. 도선불후라고 하는 거예요. 도교가 앞이고 불교가 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교인 간담회 해라. 그럼 도교가 맨 처음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딱 룰을 정한 거예요. 현장 스님이 딱 도착을 해서 당태종을 만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태종 요구한 게 있어요. 당신이 스님께서 보고 아는 내용들을 책으로 국정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게 대당서역기라는 책입니다. 대당서역기. 당태종은 영웅이었기 때문에 현장 스님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저 양반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취합할 수만 있으면 중앙아시아를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나라가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무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현장 스님은 뭘 요구했을까요? 주면 받는 게 있어야지. 불교 쪽을 좀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당태종이 불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수나라 지배 이데올로기가 바로 앞에가 불교였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깝니다. 그런데 당태종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거의 최종 유언 쪽에 이 얘기가 나와요. 현장 스님을 딱 불러놓고 손을 잡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스님을 늦게 만나서 불교를 중흥시키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이렇게 하고 죽어. 이게 중국 당나라가 어떻게 불교화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힌트. 그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번성하는지를 알 수 있는, 당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당나라에는 외국인 차별 같은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능력제로. 능력제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을 다졌던 게 현장 스님이에요. 현장 스님. 그리고 이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현장 스님 명성이 막 너무너무 자자해서 우리나라 스님들도 갔어요. 중국까지 갔어요. 그 간 스님이 의상대사, 원효대사. 원효대사는 가다가 이제 한 번 가다가 이제 그 고구려 군대에 막혀서 돌아왔고, 두 번 다 의상 스님하고 원효 스님하고 같이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한 번은 돌아왔고, 한 번은 이제 뭐 그 해골물 사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해골물은 아니고 실제로는 무덤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유학하는 것보다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내 마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각을 얻으면서 심생즉 종종법생, 신멸즉 토감불이. 마음이 생하면, 사실 그 해골물 사건 이런 것도 이게 스토리를 좀 풀어주면 재밌는데, 그건 한국 불교 할 때 해야 돼요. 지금 들어가면 이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만든 거는 법상종, 이거 자은종이라고도 하고 법상종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미륵종입니다. 미륵종. 유식학파, 인도의 유식학파를 배워와서 만든 게 미륵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로는 어디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요번에 세계문화유산 들어간 법주사, 그 다음에 저쪽에 금산사, 김제 금산사, 거기 미륵 장육존상이 있죠. 거기 3층으로 된 미륵전, 그죠? 법주사에도 청동 미륵대불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이게 현장 스님 파예요. 현장 스님 파. 그리고 유가라는 뜻이 뭐냐면 요가예요, 요가. 우리는 요가 하면 몸 비트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요가라고 하는 게 명상이에요. 정신적인 명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불교를 가져와서 인도식으로다가 뭔가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해요. 하지만 그것은 먹히지 않아요. 단 현장 스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불교 수준을 인도에 필적할 정도로 확 끌어올리고 불교의 체계를 구마라집 이후로, 그래서 어떤 틀을 다지는, 그리고 그 틀이 다져지니까 체계가 확 분명하게 다져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화엄종, 선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화엄종, 선종. 진짜 중국적인 것들, 최고의 중국 불교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자장 스님이 신라 불교의 초석을 완전히 다져 놓으니까 그 다음에 원효 스님, 의상 스님 같은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의 역할은 체계를 다지고 하나의 불교의, 중국 불교의 어떤 흐름을 확립하는 거, 그게 현장 스님 역할이에요. 인도까지 가서.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진짜 희한하다. 보통은 현장 스님 같이 이렇게 중국에 갔다 오고, 아니 인도에 갔다 오고 이러면 원전이 있잖아요. 원전, 인도말에 대한 필연성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진짜 자존심이 대단해요. 번역을 경전을 하나 번역하잖아요. 현장 스님이 번역하잖아요. 원본을 안 봅니다. 번역본만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공부하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인도말하고 중국말은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 그런데 인도말을 중국말로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번역상에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오류가 중요하느냐? 오류가 생기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거를 그냥 왜 이렇게 되지? 하고 그냥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게.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거를 자기 색깔로 채워넣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창의력이 생기지 않는다. 왜? 기억력이 좋으면 머리가 뚜렷하게 딱 기억이 돼 있잖아요. 창의력이 발휘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엉뚱한 애들이 창의력이 좋아요. 왜? 머리로 때우는 거요.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유도리로 이렇게 가는 거요. 똑같은 재밌는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외워서 하는 사람하고 대충 줄거리만 딱 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냥 연결해서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중국에 머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불교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화엄종의 현수법장 스님. 그리고 법장 스님 사형이 의상대사예요. 의상대사예요. 거기에도 막 진기한 스토리 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진짜 몇 시간도 해도 진기한 게 끝도 없어요. 의상대사가 현장 스님 제자대로 갔어요. 현장 스님 제자대로 갔는데 현장 스님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 좋고 다 그러는데 약간 인종차별을 해요. 왜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당신이 귀족이 아니어서 그럴 거예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은 아예 귀족 출신들이 이렇게 수행자가 됐을 때는 차별을 잘 안 해요. 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평민들이 위로 올라가면 컴플렉스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 컴플렉스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현장 스님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의상 스님이 왜 현장 스님 제자가 되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안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지금 장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장안 종남산이라고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건데 왜 현장 스님한테 안 가고 그 당시 화엄종은 굉장히 찌리합니다. 지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현장 스님하고 대도 못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그런데 왜 화엄종 거기로 갔느냐?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추정해 보는 바로는 현장 스님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차별하는 게 빈정이 상했는가 봐. 그렇다고 쇠가 빠지게 바다 건너 왔는데 힘든데 어떻게 돌아가겠어?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종남산 그 옆에 다른 절에 가서 화엄종에 이렇게 배웠는데 그때만 해도 찌리했는데 주가로 얘기하면 아모레퍼시픽이야. 한류 전 아모레퍼시픽. 뭣도 아닌 걸로 알고 그냥 이렇게 던졌는데 대박이 터지는 거지. 대박이 터지는 거지. 그게 화엄종이에요. 화엄종. 거기서 영웅이 누구냐면 법장 스님이에요. 현수 법장 스님. 의상대사 사제. 지엄 스님 문화는 현장 스님 문화에는 막 제자들이 천지빛깔이로 깔려가지고 탁 수업을 하면 막 기강이 있고 멋있고 이런데 지엄 스님 문화에서는 화엄종의 2조입니다. 초조 두순 2조 지엄이거든요. 이 지엄 스님 문화에서는 승속이 같이 공부한대. 스님과 일반 제가인이 같이 공부한대.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스님들만 갖고는 이거를 못 채우는 거지.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까지 다 풀어서 이렇게 다 같이 막 섞어서 받은 거예요. 그 중에 출가하기 전 법장 스님이 있었던 거예요. 법장 스님이. 그래서 지엄 스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출가 제자로서 제일 대단했던 건 의상 스님이에요. 그래서 의상 스님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의상 스님 이야기가 있어요. 의상 스님이 나중에 졸업 논문을 딱 책을 하나를 써서 냈대잖아요. 졸업 논문. 제가 60권 화엄경을 배운 거를 그 당시 60권 화엄경 배울 때거든요. 그랬더니 지엄 스님이 이걸 읽어보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진기하다. 아궁이에 확 던져두면서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더라. 지난주 수요일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더라. 이라고
누때 아궁리에 아이고 안 탔을까? 홀라당 탔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이는 불에 들어가면 탑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대사가 코를 빠뜨리고 부직갱이로다가 아궁리를 쑤시고 있었대. 에이씨 영감쟁이. 물론 이거는 속으로만 했을 거예요. 기록에는 안 나와. 근데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 꼭 이렇게 쑤시는데 참 재밌다 인생이라는 게. 종이는 불에 타지만 책이 접쳐져 있으면 잘 안 타요. 책이라고 하는 건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아궁리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찢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넣으면, 물론 한지는 이거보다 훨씬 잘 탑니다. 가지고 종이가 안 타고 뭉쳐있는 떡진 것들이 좀 있더래. 그래서 그거를 부직갱이로다가 이렇게 찍찍찍찍찍찍찍 땡겨온 거예요. 그랬더니 글자들이 듬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퍼즐을 만들었대. 해가지고 만든 게 법성계. 210자 법성계.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법성계를 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거든요. 이제 저 지엄 스님은 그렇게 해서 인가를 받고 졸업을 하고, 이 현수법장 스님은 그때까지도 스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엄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엄 스님한테 많이 배웠다 그래서 지엄 스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로 이제 출가를 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측천무 시대래. 아까 그 이세민 다음에 당고종 이치가 있거든요. 당고종 이치 때 고구려가 망해요. 그래서 이세민이 있고 그 아들이 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부인이 측천무예요. 이 얘기도 진기한데 진짜. 아이고, 저 측천무가 또 우리 선배 출신이잖아요. 우리 선배. 우리 선배예요. 원래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세민 후궁으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후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세민이 한번 보도 못했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니까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이 있는 부인들은 그 자식이 있는 데 가서 살면 돼요. 자식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은 무조건 왕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다 땅을 하나씩 이렇게 봉토를 받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면 돼. 그게 왕부야, 왕부. 거기 가서 살면 돼. 근데 자식이 없고 저런 여자들은 어디 살 데가 없어. 그럼 왕궁에서 계속 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후궁 받아야지. 방을 빼줘야 될 거 아니요. 방을 빼야지. 근데 방을 빼는데 저 양반들을 민간에 풀어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민간에 잘못 풀면 저 양반들이 일반 사람들이랑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런 일이 혹시라도 벌어지면 왕실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어디다 넣냐면 정업사라고 그래서 깨끗한 업을 닦는다는 거예요. 절 안에 다 비구니를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신 선왕의 명복을 빌게,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딱 감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그랬는데 당고종 이치가 자기 아버지 재지내러 갔다가 깎았는데도 포스가 남다르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이렇게 밀면 인물이 확 죽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밀면 이게 확 죽거든. 근데 깎았는데도 포스가 남다르대.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빼와서 당신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좀 진기하지? 진기하지? 그랬는데 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지병이 있어요. 통풍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 태국궁에 살 때 거기 또 약간 습지거든요. 자꾸 발병을 해요. 발병을 하면 한 거에 아무것도 하기가 싫대. 아프니까. 그래서 그때 정치를 누가 했냐면 측천무가 했다고. 마누라가 이제 대신해 주는 거야. 도장 대신 찍어주고. 그래서 남편은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당고종 이치가 죽고 나서
측천무가 이미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황제야 이러면서 올라가서 신성황제, 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신성황제. 당나라 때 그때 장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이제 뒤집어 엎으면서 누가 올라오는 거냐면 당현종 이윤기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이제 양귀비. 이때 스토리 진짜 많거든. 진기한 스토리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측천무가 황제 때 법장 스님이 출가를 하세요. 법장 스님이 출가를 하세요. 그래서 출가를 하시고 화엄종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은 다 서로 관계성 속에서 연결돼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화엄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천태 지자대사가 그 당시에 요청받고 있었던 거는 새 블럭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의 중국이다라고 만들어내야 되는 게 그 당시 요청이었었어요. 시대적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 과제라고 보시면 돼.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천태종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회삼귀일 1년 3천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삼재원용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고, 화엄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은 다르지만 실제로 깨달음에서 보면 모든 것은 다 조화롭게 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단풍 생각하시면 돼요. 단풍. 가을에 우리가 단풍을 보잖아요. 하나도 같은 색의 단풍잎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똑같은 건 없잖아요. 다 같은 나무에 있는 단풍이라도 실제로는 다 색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은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다양하게 얼룩덜룩 있는 것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단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종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서 완성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더 대단하고 누구는 못하고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한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어. 하지만 모두가 깨달은 부처님 안에서 보이는 사람들이야. 단풍은 어떤 게 이쁘고 어떤 건 안 이쁘가 아니고 안 이쁘고 이쁜 것들이 다 섞였을 때 가장 아름다운 단풍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화엄종이에요. 화엄종. 그러면 당나라에 속해 있는 외국인이든 뭐 별로면 사람들도 다 자기 색깔을 내면서, 그러니까 누구는 뭐 지배하고 누구는 지배당하고가 아니고 능력껏 자기 조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딱 정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악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악이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을 1등에서부터 순위를 정해.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88 올림픽 때 기억나세요? 하키 선수 은메달 따고 울었어. 억울하다고. 전 세계 2등하고 운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전 세계 2등이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아니, 안 그래요? 전 세계 10등을 해도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뭐 금메달 아니면 뭐 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전체를 막 서열로 이렇게 하면 한두 사람, 맨 위에 정점에 있는 한두 사람은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화엄이 얘기하는 건 뭐지? 모든 것들은 서로 관계돼서 가치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의상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언뜻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먼저 있고 자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대. 그죠?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은 자식이 있을 때 비로소 생긴대.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한 남자지. 저는 남자예요. 아버지는 아니지. 그치?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자식이 하나 있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됐어. 하지만 이 자식이 죽거나 어떻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또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은 관계로 규정지어지고 정해진 것은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부족하든 아니든 다 의미점을 가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화엄이에요.
그래서 대조화 경계를 이루면서 당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뭐랄까 융합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큰 땅덩어리가 융합을 하니까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진짜 당나라 황금기가 이치 측천무 때예요. 그리고 저게 언제까지 가냐면 이윤기 때까지, 당현종 때까지, 개원의 치까지 갑니다. 근데 이윤기가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다가 나중에 너무 오랫동안 정치를 잘하고 너무 잘 돌아가니까 딴짓을 했지. 실증이 난 거야. 실증이. 그래서 이제 자기 며느리랑 이렇게 하다가 그 사건이 터지는 거잖아요. 참,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장한가, 백거이의 장한가에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화엄종이라고 하는 게 딱 이게 이제 발전하면서 현수법장이 측천무 시대 때 최고 종교인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현수법장 스님의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거는 당신 스승에게 살았을 때 인가를 못 받았어. 졸업장이 없어. 그래서 현수법장 스님이 책을 쓸 때마다, 책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책을 쓸 때마다 의상 스님한테 보내줘요. 사형 잘 계셨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막 공손하게 해서 이렇게 뭐 틀린 데는 없냐고 이렇게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근데 진기한 거 있다. 의상 스님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잘 됐다고 보통 때 이랬는데 한 번은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 당시에 법장 스님은 전 세계 1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의 그 당시 당나라의 1인자면 전 세계 1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의상 스님이 약간 태클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2가지 본이 전해져요. 그 주석서에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측천무 같은 경우는 우리 선배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교적인 소양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이렇게 다 지원하고 이런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법장 스님을 모시고 화엄경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화엄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현수법장 스님이 황궁에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막 했대. 근데 또 자부럽게 했는가 봐. 큰 스님이라고 말을 잘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좀 자부럽게 하고 한참 얘기를 하니까 측천무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참 좋습니다 스님. 근데 한 개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요. 대놓고 매겨. 그러니까 현수법장 선생님이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그러면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딱 이러면서 황궁에 금으로 도금된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집이나 이런 왕궁 같은 데 가보면 다 이게 사자가 2마리씩 있거든요. 그래서 금 사자를 가지고 화엄경의 가르침을 설해줘요. 비유를 들어서 이제 저 금으로 된 사자 보이죠?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 설법했었던 게 화엄경 금사자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재밌다고. 그래서 화엄종에 의해서 당나라가 안정기에 들어서고 번성하는 딱 이런 틀이 갖춰져요. 사상적으로. 그리고 이 영향이 신라로 넘어와서 신라에서도 화엄종이 번성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번 쫙 번성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먹고 살 게 다 해결된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게 큰 일이었었어요. 입밥에 고깃국이라고 하는 게 어떤 화두 같은 거였었어요. 뭐 제삿날 잘 먹으려고 며칠 굶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인 시절이에요.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는 게 이제는 관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이게 지금 관건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먹을 거라고 하는 게 큰 문제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의 행복,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기반이 만들어지면 인간은 행복하려고 하는 욕구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작은 말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엄종이 기반을 딱 다지면서 경제력이 확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행복 문제로 초점이 넘어갑니다. 그게 선종이에요. 명상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젊은 사람들 안에서 뭐 명상, 요가, 행복, 힐링,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여기 경제 기반이, 여기서 엄청난 경제 기반이 갖춰진 거예요. 대당불야성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굉장한 경제 기반이 결국 명상주의를 촉발하게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최고 영웅, 당나라의 최고 영웅 해능스님. 해능스님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붓다다. 모든 사람은 붓다다. 네 마음 한 번만 돌리면, 너 마음 있어? 마음이 있으면 이미 너는 부처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일상을 넘어서서 또 다른 부처님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아. 너는 이미 행복해. 너는 왜 그걸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은 수련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네가 행복하다는 걸 자각하는 데 시작되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육조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화엄종에서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마치 단풍처럼 모든 단풍잎들은 그것이 이쁘든 안 이쁘든 간에 다 섞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은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이미 다 깨달아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보다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선종. 그럼 왜 선종을 조계종이라고 하느냐? 해능스님이 광동성 조계산에 살았어. 그래서 선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산 이름을 많이 따요. 찾았던 산 이름을. 왜 조계산이냐? 그 동네가 다 조씨 땅이요. 조씨 땅이요. 장가계가 왜 장가계예요? 장량이 땅이요. 장량이 땅. 한나라 때, 한고조 때 인물인 장량 땅이에요. 그래서 장가집 땅이라서 장가계요. 이 동네는 다 조씨 땅이에요. 조씨 땅. 그 동네 조씨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울이 누구 개울이요? 조씨 개울이요. 그 산은 누구 산이요? 조계산이요. 그래서 조계산에 살았다 그래서 조계종. 정확하게 말하면 조계산 보림사, 지금 남아선사라고 하는 절에서 주석하시면서 이 가르침을 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계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종까지 단시간에,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중국 불교 다 나왔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 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겠어요. 박수 칠 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참석을 하셔서 5일 동안 여기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 댁내에 충만한,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렇게 노력한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복 받으실 만한 충분한 가치들을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와 그 다음에 공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